하루의 중심에서 세상을 잇습니다. 12시 34분에 만나는 스픽스의 1, 2, 3, 4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오창익입니다. 축구는 아쉽지만 그래도 세상 일은 챙겨야 됩니다. 오늘 쟁쟁한 분들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월드컵도 잘 보고 또 전 아들이 또 축구 선수다 보니까 와. 감회가 또 더 남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몇 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이요. 그러면 5년, 4년은 좀 빠르지만 8년 후에는 혹시 월드컵 대표 선수로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분들이고 월드컵 뛰는 분들은 네, 하여튼 네, 운동선수 챙기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게다가 당무도 하시고요.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네, 지내셔요? 그럼요. 네. 네, 방송 많이 하고 네. 네, 또 요즘에 지역위원장도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요? 인천 중구 강화 옹진 네. 심사 진행 중입니다. 야, 될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어려운 몇 지역인데, 분이나 민주당 2명. 2명. 네. 저 백령도에 좀 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도와주십시오. 네. 어려운 지역이지만 어쨌든 민주당 깃발 꽂자. 그거를 지금 진짜 어렵죠. 예. 강화도 어렵고 옹진도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거기 군수가 민주당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거나 이번에 옹진 군수 됐습니다. 오, 너무 잘 됐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동학 네. 최고 덕분이군요. 아니 뭐 후보님께서 열심히 하신 네, 거죠. 네. 네, 당원분들이 열심히. 옹진이 됐어요? 네, 네. 야, 엄청나네. 그 현역은 국민의힘인 거죠? 그렇죠. 네. 배준영 의원이에요. 네, 좋습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네. 저는 네. 못하는데 무서워서 현역 의원님들이 화내실까 봐. 조현선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 현업이랑 방송이랑 같이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보다 왜 이렇게 진중하시지? 저는 목소리를 완전 크게 하는데 되게 원래 약간 스타일이 차분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톤을 맞추겠습니다. 예. 소개도 안 했는데 투표 나오고 톤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한 스픽스 대표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로지 톤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듣도록 하는데 뭐 내용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오늘 주시면 특종도 준비해 오셔가지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전혀 어떤 언론에서도 못 들어본 얘기 오늘 약간 힌트를 드리면요. 청와대의 내밀한 얘기 취재해 오셨습니다. 진짜 특종입니다. 일단은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저희도 한번 다룬 바 있는데요. 이젠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대표 출마 결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분이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 일단 당대표 이미 한 번 하셨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당대표를 역임을 하셨고 당시에 이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되게 물심양면 되게 돕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송 대표께서 그러니까 전 대표 송영길 의원께서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약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사모님과 좀 각별한 사이인데 대표님 사모님과 그 사모님이 눈물로 매일매일 지낼 만큼 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고요. 어쨌든 본인의 힘으로 사실 그 역경을 잘 이겨내고 무죄까지 받아서 이제 당으로 복귀를 하신 겁니다. 근데 송 대표께서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잘 서포트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과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서포트를 잘 못한다라는 판단이 있네요. 집권 여당으로서 이 대통령 일 열심히 잘 하고 저렇게 계신데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잘 서포트하고 있냐 우리가 너무 걱정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셨고 또 본인이 여당의 대표였던 경험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잘 대통령을 보자 하냐 모시고 있냐 이제 그런 지점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이제 1년이 넘어가는 대통령을 조금 더 잘 보자 하고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의지로 당대표 출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당대표를 해본 사람은 당대표를 또 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다른 뭐 입각이라든지 또는 광역단체장이든지 보통 이렇게 노리기 마련인데요. 근데 송영길 대표는 단체장도 했고 당대표도 했던 나름 거물인데. 네. 자, 우리가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는 거 기정사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최근 한 열흘 정도의 상황이 급변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출마하기보다는 김인석 총리를 좀 돕는 위치에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좀 관찰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했던 수준인데 지난 한 열흘 동안의 상황이 정청래 대표 그리고 대통령과의 갈등,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전당대회를 둘러싼 또는 지방선거 평가에 대한 것들이 막 뒤섞이게 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요구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와 실제로 맞짱 토론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인석 총리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여론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었고 결국 송영길 대표가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상황을 보니까 송영길 대표는 완전히 출마 결심을 했고 그러면 출마를 한다는 것은 김인석 총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선의 경쟁 관계다, 페이스메이커다 이제 이런 부분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 일단 출마한 이상 결선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전당대 판을 굉장히 크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전당대 구조가 지금 정청 대표 연임 도전, 김인석 총리의 출마, 송일 대표가 오늘 확정됐다라고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영민 의원은 이제 출마를 선언했죠. 이렇게 뭐 전당대회가 실제로 민주당의 노선 추진과 관련돼서 실용 확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정체성 강화 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쟁점들이 좀 정리되는.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출마 결심은 결국 전당대회의 판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일종의 그림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동학 최고.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기억되는 거는 어쨌든 선당 후사. 지금은 사실 개인의 사사로움을 앞세우기보다 그리고 다음 진로에 대한 진퇴에 이 당대표직을 맡음으로 인해서 뭔가 역할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걸 논할 게 아니고 실제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대표께서 자신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이 아젠다 세팅하거나 혹은 지지층들과 함께 뭔가 그 상황을 모아내고 그리고 실제로 지지층들에 대한 소구력도 있지만 협치를 할 수 있는 또 역량을 또 가지신 분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협치는 야당과의 협치. 그렇죠. 야당과도. 그러니까 싸울 건 싸우더라도 뒤에서 예를 들면 제가 메시지 이렇게 좀 센 거를 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실제 뭐 특별한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거명하면서 누군가를 콕 집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세요. 네, 왜냐하면 감정을 사게 되면 뭔가 정치라는 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훗날에 발목이 잡히거나 혹은 해결해야 될 때 해결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그거는 무능이잖아요. 아니 통상 송영길 의원은 그런 거 잘 찌를 것 같은 분인데 실전에서는 안 그러는 그런 거고요? 측면들도 늘 고려하고 계셔서 제가 볼 때 좋네요. 여당의 어떤 품을 만들고 실제로 어떤 돌파하는 거기에 있어서 무조건 강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측면들도 늘 염두에 두는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약간의 그런 이 좋은 또 소스로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 차기 당대표의 어떤 롤을 가지고. 네. 좋습니다. 제 네. 기억으로도 송 대표가 이제 여당 대표이셨을 때 당시에 야당의 대표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그렇게 자주 만나서 밥을 먹었었어요. 토론도 자주 했잖아요. 네, 자주 하고 그리고 되게 대우해줬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 이제 일단 이준석 나이 대표, 차이도 많고 나이 차이 당세에도 차이가 나는데도 네, 네. 파트너로 인정하고요. 파트너로서 아주 정중하게 대해줬고, 그래요? 네,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당 내에서도 당신들의 당 내에서도 좀 약간 무시하고 이랬거든요. 뭐 원외이기도 하고 나이도 어리고 이래서 사실 그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좀 무시하고 막 패싱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대표 불러다가 뭐 저녁도 자주 먹고 토론도 자주 하고 또 조금 돌파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이셨으니까 네네. 그런 것도 좀 해결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적이 그때 많다라고 재난지원금 지금 맞아요.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합의된 적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이거 합의해 왔다고 해서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랬을 때도 네. 결국에는 그런 협치 정신에 의해서 이준석하고 그 합의가 됐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정치가 살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여야간에 뭐 그런 게 없죠. 안 보죠, 지금 안 서로. 보고. 네. 대화 상대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저기는. 네. 우리 조현산 변호사. 물론 송영길 전 대표죠. 이제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출마 결심을 굳힌 거 물론 과거에 본인이 당 대표 경험을 했고 지금 국회 내에서 뭐 여야 협치가 실종이 되었던 부분을 고민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영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민석 총리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올 예정이긴 하죠. 김민석 총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보완해주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송영길 의원이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정청래 당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 잘 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라기보다는 송영길 의원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꾸려왔던 당 운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송영길 의원을 바라보고 이번 전당대회에 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송영길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흐름들을 한번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뭐 여전히 출마한다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약간 판단이 유보돼 있던 그 응답자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민석 총리가 1등, 정청래 대표가 2등, 또 2등보다 좀 처지는 쪽의 3등이 여론조사상으로 송영길 대표의 네. 포지션이죠. 그러면 3명이 이제 어쨌든 뭐 30%에서 한 20% 오가는 지지율을 현재 받고 있다고 보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 이렇게 이제 출마를 감행하고 송 대표가 오늘 저희들이 이제 단독으로 보다시피 출마를 결심했다고 할 경우에는 한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뭐 국민 여론조사도 중요하겠죠.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1, 2, 3등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2등, 3등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김민석 총리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하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평가를 해서 당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분은 갑자기 바깥에서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원래 국회의원이었어요. 총리하다 그냥 당으로 돌아와서 당대표 출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주도권은 지금 김민석 총리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한데 2등이 누가 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면에서 한번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동안의 여론조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송영길 대표의 출마가 결정된 상황에서 과연 연임을 위해서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2, 3등으로 가는데 만약에 1등, 2등 안에 정청래 대표가 들면 되는데 현재와 같은 이런 분위기 저는 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 후보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 캠페인이 결코 당원들한테 아주 결속력을 강화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또 알기로는 뉴스공장도 막 무조건 밀자 해주자 매불쇼도 무조건 밀자 해주자 이 분위기 가기 어려울 거로 보고요. 유시민 작가조차도 지금 이 당의 논쟁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탄압을 받는다든지 또는 불리하게 뭔가 좀 왜곡 평가받고 있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청래 현 대표의 출마 여부도 송영길 대표의 출마 결심으로 연동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경우에 결선에 만약에 김민석, 송영길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원점에 놓고 송영길 대표의 출마와 앞으로 전당대회와의 상관관계를 좀 더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불안하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불안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요새는 짜증까지 좀 온 것 같아요. 당정, 당청 관계도 그렇고 민주당 안도 그렇고 그럼 이번 전당대회가 그거를 털어내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를테면 뭐 당의 노선 싸움을 하든 당에 뭘 하든 간에 그런 면에서 좀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아니 그렇죠. 네. 근데 네거티브전으로 이게 흐르게 되면 멸망전으로 갈 겁니다. 멸망전. 멸망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짜증도 날 것이고 더 이상 지지를 왜 해줘야 되지? 자기들끼리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대통령은 지금 그릇을 좀 넓혀보자. 그래갖고 여당이 세상을 품고 대통령도 품으니까 이거를 일치시켜가지고 더 큰 민주당으로 가야만 우리가 다수파를 국민들 내부에서 이뤄야만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여기서 서로를 상처내고 하다 보면 둘 다 만약에 쓰러져요. 그럼 경기 끝나도 이거를 리더십 있게 가지고 나갈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처낸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멸망전으로 가면 안 되고 두 가지 측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첫 번째,
당원들을 다 결집시켜낼 수 있느냐, 그러한 역량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실제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법안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원내로만 탓할 게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민주당이 그러한 품들을 갖고 있어야만 국민 여론도 만들고, 그거를 기화로 해서 국회에서 뭐 압박을 하든 아니면 협상을 하든 협력을 하든 그런 방식의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저는 그렇게 설계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아마 저는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정청래 대표께서 혹시라도 나오신다면 그러한 싸움을 해야지, 이게 과거에 너가 어땠니 저쨌니 이거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볼 땐 평택골 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것에 국민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우리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뭔가 안정적인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과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야당은 싸울 수 있죠. 우리 대통령 SNS 그 메시지처럼 뭐 군대, 창, 야당 그렇게 쌓여지는 거면 집권 여당 큰 그릇으로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건전한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딱 봤을 때 그래 우리가 여당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지 하는 거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미래 설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당 내에서 토론을 하더라도 AI 시대에 우리가 뭐 그 채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청년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 또 더 나아가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걸로 첨예하게 토론을 하는 건 우리 건전한 토론이죠. 그러면은 국민께서 보셨을 때도 아, 우리의 삶을 걱정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지. 갑자기 1인 1표제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 1표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검찰 개혁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저런 문제에만 침착하는 건 아닌가. 가더라도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왜 저긴 저런 노선 투쟁을 하지? 왜 저렇게 정쟁만 하는 거지?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국민께서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가 확 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선되셨을 때가 49.4로 당선되시고 49.7로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60 후반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찍지 않으신 분들도 아,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보자. 실용주의, 동합, 포용 이런 관점으로 내 삶이 나아지겠구나. 이런 효능감이 있구나라는 지지 때문에 그 찍지 않은 분도 지지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딱 봤더니 집권 여당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을 걱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지지를 철회하죠. 그 불안한 마음이 저는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멱살짝 끌고 내려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이번 전당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 밖에서 보는 당원들도 그렇겠죠. 밖에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 이 사람들 뭐 아는 게 있네, 뭐 실력이 있네, 이런 느낌도 좀 든든하달까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거든요. 싸움 박세를 하는 거와 달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특종을 말씀드릴 순서가 됐는데 그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잘 하시겠지만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시고 들어오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의 힘입니다. 우리 정기현 대표가 취재하셨다고요? 청와대에 뭐 변화가 있습니까? 아, 뭐 특종이라고 할 건 아니고요. 이제 흐름을 뭐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홍익표 정무수석이 지금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경질설. 정무수석의 경질이라는 것은 정무 라인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전제가 있을 것이고요. 정무수석은 올 1월 달에 우상호 수석이 이제 강원도지사 출마한다고 일단 사표 내면서 후임으로 들어갔고 19대, 20대, 21대 3선 서울 성동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홍익표 수석인데 최근에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졌죠. 청와대에서 보면 정권은 짧다고 이야기를,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정권은 짧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지금 뭐 비서실에서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했느냐. 아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알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집권 여당에서 정권은 짧다라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직접 제기했는데 그 정권을 짧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썼느냐. 뭐 박근혜한테도 쓰고 이명박한테도 쓰고 뭐 이랬던 것인데 집권 여당 내에서 정권 뭐 짧다라고 했을 때 대응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일파만파 확장이 됐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갑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무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오늘 조현산 변호사가 이제 당무 개입이 진짜 법적으로 뭔지 아닌지를 좀 따져주시긴 할 건데 이런 것들까지 이제 터져버리니까 정무 라인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라는 것. 지금 뭐 대통령은 일단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뭐 경질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는 아마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 8월 17일 뭐 후가 되겠지만 결국 지금 이제 홍익표 수석은 뭐 좀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지난 것이지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복수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합당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는 것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에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동의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것 관련해서 엄청나게 내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그때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합당해도 된다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물론 홍익표 수석한테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의원한테 제가 이제 들었죠.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은 지금 합당하는 게 아니고 합당은 원론적으로 동의하나 시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합당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도 홍익표 수석은 지금 합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되게끔 정무라인에서 정청래 대표, 정청래 지도부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지금도 뭐냐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는 당시에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의중은 그게 아니었다는 주장과 대통령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를 홍익표 수석이 갖다 그 줬다. 당시에 그래서 네. 김어준 뉴스 공장장도 마찬가지고 정청 대표가 주장한 건 대통령이 동의한 거야 라고 누군가 그러면 전달을 해줘야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도 동의냐 라고 했을 때 정무라인이 정확하게 이것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 홍익표 수석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김인석 총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혼란과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나중에 당원들이 지금 왜 이걸 하느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 분란이 결국에는 합당을 뭐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 그때도 홍익표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일단 지나쳤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다시 이 문제가 되는데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경질설이 좀 힘을 더 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었던 사태가 민주당 후보들 대통령 사진 사용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 이 정무 파트였다고 그러던데요. 네. 아니 그때 이제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선관위원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건 조금 실수였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을 AI로 합성한다던가 아니면은 예전에 뭐 예를 들어 과거에 지사 시절에 아니면 대표 시절에 찍은 사진을 대통령과 찍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셨나 봐요. 네네. 당시 지방선거 상황에서 워낙 경쟁이 또 치열하다 보니까 내부 경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주의 조치를 한 건데 그게 이제 나간 게 대통령 사진 쓰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급 후보 단위와 이미 대통령 사진을 현수막을 건 후보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정을 한 거거든요. 그 사건을. 그러니까 전면 금지가 아니라 그렇게 이용을 하지 말아라. 합성하거나 마치 현재 대통령과 찍은 것처럼 오해하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게 조금 오해 그러니까 뭐 소지가 실수도 있게. 있고 뭐 오해도 있고 예, 예, 하여튼 그렇죠. 네, 잘 챙기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네. 예방이 가장 좋긴 하지만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이걸 정리 수습하느냐. 그럼 정무라인은 대통령한테 좀 뭐 직언이지만 불편하지만 직접 보고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가져가서 상대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 풀어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무 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능이고 특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란을 끝내고 이제 출범을 하고 인수위도 없이 갔기 때문에 정무 라인에서 해야 되는 일이 다른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제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일이 이제 반복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밖에 청와대가 대응을 못했을까? 당에서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막 흔드는데도 그냥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집권 1년 된 대통령을 흔드는데도 방어할 수 있는 또는 그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황들. 그리고 유 작가는 유 작가대로 할 말이 있고 김어준 공장장은 공장장대로 할 말이 있고 정청 대표는 정청 대표대로 할 말이 있고 이거 지금 막 꼬여 있는 이의 사태의 크기를 보십시오. 원인 제공은 진짜 메시지로부터 시작됐을 건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정무라인의 중요성을 훨씬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뭐 청와대 개편설은 조금씩 들리고 있는데요. 다른 수석에 대한 인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쇄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건 청와대 정무도 이를테면 야당하고의 협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이
국회 내부에서 협의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내 파트로 일단 되어 네. 있잖아요. 근데 당 전체 파트에서는 사실은 지금 대결 구도가 더 너무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이제 내란이라든가 이런 프레임들이 좀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이 앞단에 나와 있다 보니까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물론 우리의 문제들도 있지만 저쪽의 문제도 지금 상당히 크죠. 네. 지금 대표가 일단 리더십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원내대표 이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카운터 파트를 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의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고, 그런데 어찌됐건 국회의 교착 상태는 뭐 교착 상태로 둔다 하더라도 당연히 정무 파트에서는 야당과도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바로 야당 대표들하고 밥 먹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계속 붙잡아 가야 국민 속에서 저쪽이 뭔가 제대로 된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속에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직 지금 요즘 국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어제 대통령 성남공항으로 귀국하던 장면 사진으로 담은, 그것도 일면에 담은 신문들이 많았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폴더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뭐 폴더 인사를 하는 것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90도 폴더 인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90도 폴더 인사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도 그렇게 90도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뭐 김민석 총리라든가 현장에 있는 다른 원내대표라든가 경우에는 90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만 90도 인사했어요. 그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인사를 받는 것을 선호했을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그 각종 말씀,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도 당과 지금 청와대 그다음에 정부 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90도 인사, 폴더 인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더욱더 폭발력 있게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굉장히 조금 뭐 부적절한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저걸 인면으로 내세운 거죠. 조선일보도 그렇고 뭐 아니, 여러 보수 언론에서 저렇게 네. 이제 완전 90도로 수그리는 사진 아마 그쪽에서만 찍은 것 같고, 뭐 좀 82도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 네. 이게 뭡니까? 이제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존경의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군림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냐. 예를 들어 당대표가 갔으면 그냥 보통 한 45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인사 정도 하고 저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출국할 때는 못 갔는데 이번에 입국할 때는 그래도 갔다는 것은 갈등도 좀 해소하고 좀 평이하게 서로 악수를 하면 되는데, 굳이 저기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누구한테 이렇게 좀 골탕을 먹이는 겁니까? 아, 정청 대표가 이렇게 이제 수그릴 정도로 본인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옵니까? 저 사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군림하고 있는 대통령의 당대표가 저렇게 숙이면 당이 완전히 청와대에 복속돼 있다는 느낌을 줍니까? 이거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진 아닙니까? 그 인사를 한 방 먹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인사를 당한 느낌 그런 것도 좀 드는데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어디 야당 쪽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네. 저거는 대통령 일부러 소위 말하면 매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저는 그 마음, 인사를 하는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의심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정치를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길게 해서 구력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정치에 대한 감도 있으신 분이고, 그럼 저 장면 나올 거라고 100% 알고 하신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날 가셨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대통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겠다고 다 시나리오를 짜고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이 나올 거라고 알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의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면은 딱 그 생각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생각나잖아요. 그게 긍정의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당시 한동훈 그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한테 90도 인사했던 그거, 네, 그거 너무 서초인가? 화제됐잖아요. 화제 현장. 화제 현장에서. 근데 그게 긍정의 의미로 쓰이지가 않았는데 과연 저게 옳을까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님의, 제가 아는 대통령님은 저렇게 90도로 인사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요. 안 좋아할 좋아해요. 리가 없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원래도 안 좋아요. 원래도 안 좋아해요. 평소에 또 저렇게 평소에도. 인사도 하지도 않았고. 평소에도 저런 거 안 좋아하세요. 그 왜 저렇게 해서
아유, 그 뭐 매긴다는 표현이 좀 뭐 잘못됐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뭔가 상황을 수습하고 푸는 쪽으로 당 대표가 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지적이 과했다, 무리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생각하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좀 분통을 좀 대통령이 대신 풀어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연임을 위해서 출마하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게임으로 내가 당원들한테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가야 하는데 저런 정도로 가면 결국 뭐 대통령 뭐 대단한 거야? 뭐 대통령도 대통령일 뿐이지 라는 이제 느낌이 있어서 저게 개인의 정치적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니까 저희들처럼 굉장히 좀 중도적이고 통합적인 사람들도 와 이거 지금 이제 나서서 진짜 싸워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저 사진을 보면 대통령이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악수를. 맞아요. 저것도 사실 결례입니다. 제가 저 장면을 수십 번 돌려봤어요. 네. 수십 번 대통령님 표정, 몸짓, 그다음에 다른 분 김민석 총리라던가 어떻게 하시는지 봤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 장면에서 보면은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분 인사할 때까지 딱 13초가 걸립니다. 네. 13초 걸린 거 여러 번 돌아봤는데 이때 약간 먼저 기다리시잖아요. 되게 부자연스러웠어요. 네. 저 인사 때문에 약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인사할 땐 대통령의 흐름을 맞춰줘야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순방을 했을 때는 당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뭔가 이제 논의나 토론도 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기대하고 나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이제 정권을 짤다라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어제 대통령이 귀국하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제 깊은 숙고에 들어갔을 것이다. 앞으로 전국 구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전당대회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들이 있을 테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 정무수석뿐만이 아니라 뭐 몇 사람 바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그런 것들 전당대회를 마치고 직후에 어떻게 이제 청와대 개편을 해야 되느냐 또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이제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원점에서 정권 첫 출발할 때부터 새로 다잡는다는 마음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의 국정 운영 성과는 성과대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당과 청와대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전면에 내세워서 아예 당청 관계를 새롭게 시스템으로 만들자라는 이제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환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후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해외 순방 여러 번 갔지만 처음 있는 일이고 색다른 그야말로 이색적인 일이잖아요. 의도는 뭘까요? 보통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잡음이 좀 있긴 했었죠. 국내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순방 성과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적절히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 유럽 순방을 거쳤고요. G7 회의도 정상회의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는데 그 성과들이 실시간으로 국내에서 미치는 여러 가지 뭐 보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영향력이 기대만큼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과연 민주당과 집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아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접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번 성과를 직접 브리핑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절차를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방증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대통령이 8박 10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의미 있는 성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넘어가면서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36개의 공동 성명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께서도 방문하시기로 했고 심지어 이제 방부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정말 구체적인 성과가 많은데 제가 그 많은 방송을 8박 10일 동안 하는 동안 대통령 순방에 대한 얘기를 단 한 군데도 다룬 데가 없습니다. 아이고. 전부 다 당정. 스픽스는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얘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영향 미치니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국민 삶에 도움되고 실제로 중요한 성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다뤄지지 않고
당대표의 말 한마디, 당대표의 무슨 SNS, 또 대통령의 SNS 해석 이런 것만 계속 방송에서 다뤄서 제가 굉장히 답답해서 제가 오죽하면 제 개인 방송에서 대통령 성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중요한 성과가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 상황에 묻힌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분초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온통 뉴스는 심지어 로마의 바이라인도 그 한국에 있는 정치 뉴스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에 아마 이 성과를 또 알리고 국민들께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직접 알리려고 오늘 2시에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식 정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요. 뭐 국민과 직접 대면하면서 네네. 과거에도 뭐 언론이 아무도 기사를 안 써주더라도 자신이 SNS를 통해서 국민을 만나고 설명하고 소통했던 것 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지금 아마 대통령은 뭐 어딘가에 의존을 한다. 뭐 당 지금 뭐 지도부가 뭐 우리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해주면 뭐 좋겠네. 거기에 좀 의존해보자 이런 생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예, 말씀하시죠. 아니 이탈리아 명예수훈 가시자마자 그 다음 날 이탈리아 명예수훈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국에서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바이럴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상충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뭔가 정상회담을 했던 건 아니지만 밥을 1시간 반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서, 과정에서 바로 네, 옆에서. 네, 그러니까 그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당연히 궁금한 내용이고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의 역할을 또 주문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긴밀한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이걸 국민들께 소상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좀 읽히고요. 또 어쨌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 문제 얘기가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기자회견이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진다 했을 때 1시간 10분 정도야 뭐 이렇게 순방 얘기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분, 20분 정도는 또 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대통령도 아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계속 뭐 오해가 생기고 뭐고 뭔가 자꾸 누군가 꼬우고 막 이러니까 아예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깃발론이기도 했는데요. 뭐 깃발을 잘 흔들어야 되고 깃발을 훼손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저도 네. 당직이 있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한 게, 네. 그러니까 중요해요. 보안수사권 중요하고 저는 검찰 그냥 영원히 아예 역사 속에서 그냥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10월 되고 달에. 있어요. 네, 법이 통과됐어요. 네, 되고 기정사실이에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있는 문제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방선거 전에 또 이 얘기가 나오면 이 당이 쫙 또 의견이 갈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꼭꼭꼭꼭꼭 숨겨놨어요. 웬만하면 말 안 꺼내려고. 왜냐면 그 우리 안에서도 이야기가 너무 분명하니까. 근데 이게 어느 하나 틀린 의견은 없거든요. 다 다른 의견이지. 그런데 마치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찬성을 하면 이게 마치 내가 바른 사람, 이념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되고 보안수사권 일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검찰주의자 이렇게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반쪽으로 짝 갈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밑에서 토론하고 격렬하게 토론하되 이게 계속 물 밖으로 드러내면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숨겨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답답하네요. 제가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또 한번 의견이 갈려질까 봐. 그 이런 거는 뭡니까? 정청래 대표가 선언하진 않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간다라는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완전 폐지라고 얘기를 한 거는 네. 왜냐면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일정 부분 양보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개혁을 만약에 완비했을 때 추후에 이런 부작용 문제, 예를 들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혹은 경찰이 이거를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거기에서부터 불만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을 때 여당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결국 총괄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관위도 대통령 보고 막 뭐라는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완결적인 개혁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수파를 노력해 가는 것이고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만약에 했을 때는 결국 그 유탄 반동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 국회에 논의해봐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국회 논의도 하기 전에 완전 폐지라고 이제 당대표께서 직접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니까 그럼 앞으로 논의하는 게 이게 대결적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사달이 일어나잖아요. 보안수사권은 없어지는 거고요. 보안수사는 요구권 정도가 이제 결국 네, 개혁 그렇죠. 과제로 마지막 네. 남아 있는 것이니까 이걸 지금 가져오는 것도 이게 별로 철진한 그 일종의 유행과 같은 이야기. 보안수사권은 없어집니다. 근데 없어지는 걸로 결정난 거를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이 순방성과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오전 10시에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보안수사권은 불변의 불가역적인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게 어떤 메시지로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순방선거가 아주 좋았고 이거 지금 우리가 빨리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이 필요한 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설사 내가 싫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순방선거를 네. 오늘 오후 2시에 설명하니까 추임새라도 넣는 게 맞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불가역적 당론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이 옳고 그러면 아니 그럴 것도 없이 다 합의됐어요. 검찰청 폐지됐고 보안수사권 그냥 안 받는 거예요. 다만 요구권 정도만 남겨놓자는 게 끝인데 이런 방식으로 정책 대표 하는 것은 왜 이럴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의 상식으로 보면 정책 대표가 한번 대통령한테 해보자고 지금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론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대통령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고 원래 보안수사권 폐지는 우리의 당론이니까 한번 내가 강조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아까 90도 인사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로 심각하게 지금 당대표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도 지금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 하나 더 우리 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채널 A 보도였는데 정청래 대표가 측근들에게 내가 불출마하고 싶어도 못한다. 난 출마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불출마하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한 거가 돼서 문제가 된다. 당무 개입이란 말, 이거 어제도 조금 살펴보긴 했는데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당무 개입이라는 말,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전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보통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야당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기 위해서 당무 개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전히 민주당 당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론의 형성 과정에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당론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당론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우리 당원 당규에 따른다고 한다면 정해져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당무 개입이냐. 지금까지 법원의 좀 판단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당무 개입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개입을 한 거예요. 선거에 대해서 사실상 청와대가 중심이 돼 선거 전략을 세운다라든가 특정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한다라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당무 개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외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평가를 했다라는 정도예요.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래 왔어요. 과거 정부들도 그렇게 해왔고요. 지방선거에 나와 있는 민심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반성한다라는 모습이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는 어떤 대통령의 그런 행보에 있어서 당무 개입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져야 될 겁니다. 당연히 공직 선거라든가 당내 선거에도 개입을 하면 되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직접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있고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개입을 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어디에도 그런 정황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무 개입과 관련된 인터뷰를 이미 그런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보수 언론 통해 노출되고 있다. 그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따르고 있는 여러 후보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그런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준은 어떻습니까? 당헌이나 당규 이런 게 있잖아요. 당원 13조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여기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론을 이행할 의무도 가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론 형성 과정이라든가 뭐 당론이 꼭 그 뭐 원내에서 뭐 의총 열어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요, 저희는 이미 2017년도에 당원 개정을 통해서 실제 대통령과 당의 어떤 밀착 관계 이런 것들은 당원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야당에서 공격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대통령과 이런 소통을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출마를 안 하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이거는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논리를 삼으면 당무 개입을 완전히 무슨 불법적인 요소로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이 본인의 출마와 관련된 것들은 순전히 본인이 당에 혹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뒷받침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말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명분 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에 보면 아예 그냥 정례적인 당정 협의를 개최해야 된다. 한 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요. 개입이 아니라 네, 한 몸이다. 같이 이게 공동 운명이다. 집권 여당이라는 게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무수석이고 정무비서관이고 계신 거고, 특히 이제 정의로 정무비서관 계신데 그분 요새 거의 국회에 살다시피 하십니다. 아, 그 양반은 정말 짜네요. 그 양반 국회의원직 포기하고 간 거잖아요. 네. 고생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청와대에서. 고생 엄청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제가 다 말을 못할 것들이 있지만 하여튼 국회에 가서 엄청 거의 뭐 국회 거의 살다시피 하실 아이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맨날 남 배달하고. 네,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최대한 이제 당청이 잘 협의가 돼서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이제 중간에서 그 조정하는 게 이제 정무가 역할인 건데요. 아니 저는 이 당무 개입이란 말이 보통 이제 오늘 제가 야당 쪽이랑도 토론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는. 아, 네. 근데 그쪽에서는 얘기 나올 수 있죠.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 여당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옛날에 박근혜 같은 경우 2016년에 그 친박계 공천하려고 정무수석실이 그 지시했던 게 있어서 그게 실형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2년 실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그 윤석열 때도 이준석 사퇴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전당대회 개입했냐 안 했냐 얘기 나오고 또 뭐 다 아시겠지만 한동훈도 사퇴 요구했다. 그리고 우리가 귀로 모든 국민이 다 들었던 김영선 좀 해줘라 했던 걸로 당무 개입한 거 아니냐 해서 당시 민주당이 고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당무 개입은. 근데 우리 민주당 집권 여당에 있는 관계자들 입에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뭐 하지도 않으신 당무 개입 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튀어나와요? 그럼 대통령이 당무 개입 불법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전제가 대통령이 당무 개입 불법했다는 전제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모 대변인도 그런 말을 했더니만 지금 또 저는 믿진 않습니다. 이 말 했다고 저는 믿고 싶진 않지만 대통령이 출마를 안 하면 당무 개입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근데 만약 믿지 않는다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믿고 싶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채널 A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렇죠? 그런 대응은 없어서 믿고 싶습니다 상태에 멈춰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무 개입은 실형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대통령 그렇게 하신 거냐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욕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는 전제로 보면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전당대회에 의견을 내지 마라라는 저는 압박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의견을 안 낼지 저는 뭐 진솔하게 본인 생각을 밝힐 거라고 보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내가 한 발언이 아니다. 그건 곡해되었다라고 이제 정정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원래 정치하는 스타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물론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걸 좀 잘하고 만들어 갑시다. 당은 좀 화합과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검찰 그 수사 네, 보안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가는 행위가 저는 이제 너무 불편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늘 제가 사실 오전에 이제 인터뷰하는 분들께 좀 여쭤봤죠.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당 대표가 사실 모든 것을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싸움은 좀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당 대표가 아예 나서서 대통령과 맞서는 듯한 저런 행동을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늘 통합주의자 비판은 하지만 그래도 칼을 들고 찌르고 싸우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진짜 난감하다. 아예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바깥에서 그것이 뭐 정통성이 부족하다 막 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잘 생각해 오시면 이러면 되는데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얼토당토 안 한 방식으로 지금 당 지도부가 막 저렇게 가고 있을 때 반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말로 싸우니까 한계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사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다시 이재명 지키기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야당일 때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네. 되는데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돼서 국정 운영을 진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잘 뒷받침을 못해서 이재명 지키기 운동을 하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참, 없습니다. 네, 뭐 말이 안 되는데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동혁 씨입니다. 갑자기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아픈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국힘 안에서 사퇴론도 거센데요. 일단 지금 사기 특혜 의혹, 기획부동산 이건 뭡니까? 이거 이제 제가 고발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연초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고발을 했었는데 어. 그때는 그렇게 주목을 안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느닷없이 TV조선에서 이게 막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것도 조금 시기가 좀 묘하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거냐면 장동혁 대표가 판사 시절에 그 가족들이 약 10억 원 정도의 이제 장동혁 대표 지역구 근처에 있는 서산 땅 쪽에다가 약 700제곱미터 정도를 투자를 해요. 10억 정도를. 근데 당시에 그 기획부동산 업체 A가 있습니다. A. 네. 근데 여기가 사기를 친 거예요, 사실상. 투자자들 상대로 사기를 쳤는데 사기를 치니까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 돈을 다 날렸겠죠, 투자금을.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약 10억 가량이 이제 날라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기획부동산이 이제 교묘하게 이제 편법을 이용해서 부동산 기획부동산 C를 또 만듭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동혁 그 대표가 법조인이잖아요. 법적인 조력을 많이 해줍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법적인 조력을 C를 기획하고 만드는데 조력을 해주는데 희한하게 장동혁 대표 가족만 대토로 보상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10억 원을. 자기한테 사기를 친 사람들한테 한테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고 6억 정도를 그러니까 토지를 대신 보상을 받아요. 6억 정도를. 근데 나머지 투자자들은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그 전문 용어로 양아치라고 하는 범죄인데요. 와. 그 사건입니다. 오, 황당하네. 정말요? 네. 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고발했거든요. 두 건을. 네네. 근데 이제 TV조선에서 이제와 저게 막 불거진 거 보니까 제가 좀 희한하다고 그러고. 희한하다. TV조선 단독 보도가 아니네. 네, 저희가 고발했어요. 뉴탐사에서 뉴탐사에도 보도를 많이 했고 또 직접 고발도 작년에. 민생경제연구소도 했잖아요. 예, 하고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그때는 주목을 하나도 못 받았었어요. 저게 수사는 저 사진이네요. 예. 안진걸 소장 백승. 저건 이제 어제 저건 엊그저께, 어제. 어제 이제 이거 백은종 관련해서 대표하고 네. 국회에서 이제 그 국토위 소속 의원들하고 맞아요. 백은종 대표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예, 저건 어제 한 거고 저희가 1월인가?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는 있습니까? 예, 경찰에 넘어가고 아니 수사는 그 당시 하고 올 초부터 문제 제기를 했으면 수사 그때 됐습니까? 최근에 뭐 다시 이 문제가 부상을 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거. 지금 저희가 변호사분이 계속 조사받고 이런 예.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하고는 그럼 계세요. 수사는 하고 있네요. 예, 하고는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같진 않고.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TV조선에서 굉장히 지금 며칠에 걸쳐서 지금 리포트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장동혁 대표가 이거 전부 다 지금 법적 조치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TV조선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사실이다 이렇게 그냥 헤드라인 걸어서 계속 내더라고요. TV조선을 응원할 줄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장동혁 씨가 저를 페이스북에 쓰면서 오창익은 더 말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냥 장동혁 보니까 나쁜 놈이네요. 아니 어떻게 지금 오 대표를 이렇게 아니 제가 지적했습니까? 법무부에 예.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참가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위원이 7명인데 뭐 위원장은 민변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하면서 한마디씩 하다가 제 차례가 되니까 더 말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재밌었는데 장동혁이야말로 그런 사람이네요. 와. 그런 와중에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장동혁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1.5선밖에 안 됐는데 겸일된 당에서 12대 4 정도로 했으면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장동혁 대표 때문에 국힘이 이번에 이겼다는 식으로 홍준표가 편을 드니까 저는 참 이 사람도 희한하다. 어떨 때 김부겸 지지하다가 지금 장동혁 때문에 당이 망했는데
어떻게 반사 이익을 저렇게 얻긴 했는데 장동혁 때문에 이겼다라고 해서 치켜 세우는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요즘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게 정말로 기괴할 정도로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그거는- 홍준표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 네. 돼요. 그 다른 측면은 뭐냐면 오세훈과 한동훈에 대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을 편들어주면서 사실은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관적이죠. 아이고 참 하여튼 근데 장동혁 기획부동산 사기 특혜 뭐 이거는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서 살아났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부추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상 자기가 사기 쳐버린 거잖아요. 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약간 같이 공범 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근데 이런 일을 수사해야 될것 벌여놓고 같은데.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력하게 비토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이런 식의 이제 토지를 갖고 있고 또 부동산도 여러 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다 드러나면서 이것도 지금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 장동혁 기획부동산 사기 특혜 의혹과 장동혁의 입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머리 아프겠죠. 머리 아프겠지. 아,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만 중요한 주제여가지고 언론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JTBC, 중앙일보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회생 절차도 밟고 있고 중앙일보 부도가 또 났습니다. 근데 이게 200억 정도거든요. JTBC도 한 200억 정도였고 이렇게 큰 회사가 200억에 휘청하는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기현 대표 좀 취재 좀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올 연말하고 내년 3월로 아마 예정돼 있던 이제 어음을 이제 EOD 그러니까 중앙일보 또는 이제 중앙일보의 그 모기업 그룹 전체가 이제 기업회생 신청하니까 이제 중앙일보도 워크아웃 가버렸죠. 워크아웃 가면은 이제 원래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일종의 이제 채무이기도 하고 채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이제 했는데 뭐 그걸 오늘 돈이 없어서 이제 못 줬다. 왜냐하면 지금 그 워크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변제는 뭐 좀 더 공정하고 균등하게 해야 한다. 형평성에 맞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중앙일보가 이렇게 이제 부도 났다는 것은 IMF 때 한국의 언론들이 많이 부도가 났거든요. 그때 이제 은행 관리로 화의를 받는 데도 있고 워크아웃 가는 데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충격을 저는 많이 해요. 중앙일보가 부도 날 것이라고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JTBC가 부도 난다. 이런 거 지금 생각을 해본 아니 적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막연한 얘기는 있었지만 그거 말고 구조가 예. 중앙홀딩스를 설립해가지고 중앙홀딩스가 돈을 빨아먹고 홍씨 일가가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실화돼 있어. 저 구조로 가면 예. 저거 되게 위험하다. 가 하나 신호가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고요. 그러니까 홍씨 일가가 해도 너무한다. 보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CEO도 가지고 예. 있는데도 해도 너무하다가 하나고 또 하나는 요번에 불거진 그 중계권 문제. 월드컵하고 올림픽하고 중계권 싹쓸이하면서 맞아. 털어놓은 돈이 7천억이거든요. 엄청난 적자였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다음 동계올림픽은 아무도 안 사줬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월드컵은 딱 하나 KBS가 140억 주고 샀거든요. MBC 안 사고 SBS도 안 샀습니다. 이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온 거. 근데 경영자가 예를 들어 2조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으면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서 어딘가는 상환을 하고 또 새로운 뭐 유동화를 통하든 대출을 통하든 뭐 이런 방식으로 경영 관리를 했을 텐데 이번에 터지고 나서 보니까 경영 관리가 사실상 되지 않은 회사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JTBC 운영 구조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도할 정도로 많은 투자가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딘가에 파이프라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JTBC가 콘텐츠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대책 없이 있다가 어느 날 허물어졌는데 5개가 동시에 예를 들어 4개가 지금 기업회생정지가 신청하고 네. 중앙일보는 며칠 전에 괜찮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중앙일보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거는 엄을 못 막았던 거죠. 그 기업회생 절차하고 부도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 부도는 이제 다시 회생 절차 신청하든 말든 별도의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미디어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오 대표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뭐 저러면 언젠가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쓰러지는 것도 저렇게 단숨에 한꺼번에 모든 계열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경영 자체를 아예 방치한 것 아니고는
어떻게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거래은행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재무 상태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걸 좀 조정을 하면서 하나를 워크아웃 보내든 빨리 조기에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든 이런 것도 없었다. 또는 아예 그냥 방임 상태에서 금융권에서 엄청나게 자금을 일종의 특혜성으로 조달해 준 거예요. 그러나 막다 계속 돈을 이제 더 빌려주다가 어느 날 한계에 오니까 그냥 터져버린 것. 이런 것인가? 이거 지금 면밀하게 잘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단 우리가 사실 제가 뭐 언론사 사회이사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레시안 3년, 한겨레 6년, 그다음에 YTN을 지금 석 달째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중앙일보 뭐 먹고 살겠어요? 신문 구독료? 안 되잖아요. 뭐 협찬 광고비죠. 뭐. 아이고 저 신문은 제가 한겨레만이 아니라 발행 부스를 이야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조금만 찍어요. 네. 3,000부짜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야. 3,000부는 뭐냐면 발행 부스가 3,000부예요. 구독 부스가 아니라 3,000부는 기업 돌리고 관공서 돌리는 거 자기가 갖는 거가 3,000부예요. 가판 당연히 없고요. 가판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광고 효과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에 그냥 중앙일보에 우리은행 광고가 메일처럼 실리는데 그 광고를 보고 아, 나 우리은행에 계좌 터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근데 광고를 계속해요. 그럼 뭐죠? 은행이 횡재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주세요. 언론이요 이거죠. 이 부당한 구조 속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오늘 정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한데 저희가 3,200명을 막 돌파하고 그랬는데 동접이 정직하잖아요. 우리는 몇 명이 와서 보고 나중에 하루 지나고 몇 명이 보고 정직한데 신문은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강도짓이죠. 대부분의 수익이 정부 광고하고 기업 광고 뜯어먹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말할 것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부실임을 알면서도 돈을 계속 빌려줘서 그 은행 돈은 은행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민 예금을 돈이죠.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는 지금 뭐 전단체라고 해서 단기 채권 발행한 것은 개인이 뭐 투자 목적으로 금리 6% 7%짜리 투자 상품 홈플러스가 지금 난리 나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일보에 이제 이 일이 터졌거든요. 물론 중앙일보가 아니고 중앙그룹에 이 일이 이제 터졌다고 보면 어떻게 관리했느냐? 요즘은 은행이 실제로 뭐 그 기업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 상황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터진 것은 우리가 모르는 뒤에 뭔가 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나 중앙그룹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노조도 이걸 모르고 있다가 한 방 맞아버린 거예요. 노조는 당장 지금 일자리 문제 있죠. 그리고 임금 문제 있죠. 월드컵 지금 취재 나가 있는 기자들이 그 회사 법인카드를 뭐 현지에서 써야 될 거 아니 아닙니까? 법인카드 다 막았대요. 다 막았다는 것은 이제 이미 회사가 회생결제 신청하니까 카드사가 일단 돈을 못 받고 이게 지금 회생채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이 뭐 1조 있다가 나중에 계산해보면 1,000억이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 빚을 10분의 1밖에 못 받으니까 채권을 그러니까 다 중단을 해버리니까 개인 카드를 쓰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대책도 아예 없다. 누군가 나서서 이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수습을 하고 있다. 이 보도도 안 나와요. 아니 근데 정부 입장에서 그럼 JTBC나 중앙일보가 망했어요? 문을 닫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그거를 살펴줘야 됩니까? 라는 의문도 있어요. 정부가 뭐 어떻게 살펴줍니까? 그러니까 사용기업인데. 홈플러스도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살려달라 하는데 시장 논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냐고요. 아니 KBS 같은 공영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죠? 공영이라고 하면 네. 이제 어쨌든 거기는 임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가 관여하고 또 재단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사회가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 어쨌든 개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 미디어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막대한 자금을 땡겨서 빌려갈 수 있는 이 구조 안에서 결국 성의 피해자들은 예금주들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한 사람일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중앙이라는 회사의 평판도를 믿고 넣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또는 돈을 빌려준 은행 이런 쪽은 책임이 없느냐. 왜냐하면 부실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2조 이상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실제로 거기서 이제 자산 안에서 부채하고 이제 순자본을 뭐 재화본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게 조 단위 이상의 부실이 났는데 이거를 감시 감독하는 데서 종합적으로 통제를 못했다.
뒤늦게 써야 이제 지금 뭐 신용평가 회사들이 뭐 거래 중지 상태로 뭐 D 등급이다 C 등급이다 매긴다는 것은 이미 버스 지났는데 손 흔드는 거 비슷한 상황이어서 좀 더 언론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듯이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나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이어서 그동안 기업 경영에서 특혜를 누렸던 거고요. 그게 굼따. 그러니까 JTBC 사옥 매각해도 안 팔리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기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종편이라도 뭐 TV조선, MBN 그리고 또 채널 채널 A. A는 그 부채 비율이 10% 20%밖에 안 돼요. 네. 여기는 2000%가 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나는 벌어지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참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잘 살펴봐야 한다. 그것만 뭐 화려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JTBC는 출범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들은 바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종편 출범했으니까 MBC, SBS처럼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압도하는 수준의 지상파가 될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손석희 사장도 채용하고 뭐 전권도 넘기고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도 아주 대형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여태까지 그런 모습이었죠. 영화제도 자, 그렇게 이제 종편을 MB 정권에서 받고 났어요. 이것도 방송에서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TV조선도 비슷하게 야 우리가 이제 지금 방송사 하나 받았으니까 종편을 받았으니까 MBC, SBS 이상으로 가보자라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반도라는 혹시 대하 드라마 비슷한 아주 빅 그 프로그램을 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때 200억인가 투자를 결정을 하고 무슨 TV조선 200억에서 드라마 시작하느냐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그때 TV조선에서 이걸 딱 시작을 해보고는 이거 잘못됐다고 싶어서 한 100억 정도 손실 보고 그걸 조기 종영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TV조선 내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합편성 채널로 방송 시장에 들어갔는데 MBC나 SBS처럼 하는 순간 조선일보까지 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쪽으로 돈을 덜 쓰고 이제 이렇게 아주 좀 뭐라 그럽니까 구두쇠 경영 같은 걸 했다는 아니 거예요. 그 방 씨들이 잘한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고 나서 한 10년 만에 무엇을 만나요? 미스터 트롯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종편 시장. 그 전까지는 기성의 생각을 하고 있던 지금 TV조선 경영주들이 야 이제 기회 MB로부터 특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SBS나 MBC가 될 수 있다라고 세게 가려고 하다가 딱 중단을 했고 거꾸로 JTBC는 이제 어떻게 갔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10몇 년 지나고 나니까 결국 저렇게 부도가 나는 상황까지 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우리 인생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설명하느냐가 대책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신문 크기로 보나 또 방송 크기로 보나 한국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사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앙홀딩스 문제, 중앙미디어그룹 문제였고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동접이 3,200명까지 끌어올려 주셨는데 저희 방송 2주 만에 스코어입니다. 다음 주에는 10,000 돌파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거죠? 좋아요로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패널들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는 마지막 한마디 순서입니다. 우리 조현삼 변호사님. 이번에 곧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성과를 발표하시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보여주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집권 1년차 넘어서 집권 2년차 들어가면서 많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교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모든 분야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당장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은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세현 소장 부대변인. 네, 아니 뭐 다 상관없고요. 둘 다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에 이제 뛰어든 사람이고 뭐 한 정당으로 따지면 10여 년이 넘었으니까 뭐 어쨌든 그 정치를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결국 정치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답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갈등 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갈등 조정. 그게 또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고 어떻게 보면 화합하고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 같은 구성원 내에서는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집권 여당이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는 이런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 리더 분들께서 이런 역할을 좀 충실히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 저도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당원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아마 판단하시고 보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만든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정말 숱한 갈등들을 겪어왔고 또 엄청난 탄압과 뭐 이런 서사들을 거쳐서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결국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건데 제가 20년 전에 그때도 당시 당원이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확장적 정책도 많이 했죠. 기존의 지지 세력과 다른 어떤 이 실용적 정책을 좀 하면서 지지층과 이격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그런 것에 대한 빚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전철을 다시 가면 안 된다.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들이 저는 어쨌든 잘 봉합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5,200만 분의 1의 시간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이 민주당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똘똘 뭉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규환 대표. 대통령 어제 귀국할 때 얼굴을 보고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얼마나 이제 뭐 속이 상할까 또는 한편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지켜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역량을 가진 정치인이다. 기회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더 큰 성과로 만들 것인가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또 이루어내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뜻하는 바 실용 노선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포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체성을 지키되 우리는 좀 더 외연을 확장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가자 이런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지향을 진보라고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아니라 세상을 진보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진짜 해야 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노선은 진보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보의 정통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진보주의자로 사는 것보다 내가 진보주의라고 호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을 더 진보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세상을 진보시키는데 우리가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함께 나서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드립니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 조정이고 내가 진보주의자라는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세상을 진보시키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어깨 피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이 어깨 피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진보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의 1, 2, 3, 4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스픽스 열심히 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3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